최근에 이 기사 많이 나오고 있죠. 66조 부채 FTX 결국 파산 신청, 개인 투자자 몽땅 날릴 수도, 구제금융 지원 없을 듯 투자금 손실 우려 높아. 미국에 있는 코인 거래소인데 FTX는 미국 법원에 부채가 최대 66조 원을 넘는다고 신고했다.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FTX 부채는 66조에 이르고 채권자는 10만 명을 넘는다. 가상화폐는 파산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아 구제금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FTX에 맡긴 돈을 거의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저축은행도 예전에 금융위기 때 부도가 몇 번 났었잖아요. 근데 저축은행은 그 당시 돈으로 5천만 원 정도는 은행법에 따라서 보호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구제 정책을 만들었는데 아직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구제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돈을 맡겼는데 코인 거래소가 부도가 나면 그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한 돈은 전부 손실 금액이 되는 거죠. FTX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3% 이상 하락하게 되었다. 파산 신청 FTX 국내 투자자만 1만 명 돈 찾을 수 있을까? FTX가 신청한 챕터 11 파산은 회생 기회를 주는 파산이고 챕터 7 파산과는 다르다. 이 말을 들어봤을 때 FTX가 신청한 미국 파산법 챕터 11은 우리로 치면 법인 회생 같은 절차 같고 그 반대에 있는 게 챕터 7, 우리로 치면 법인 파산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FTX는 일단 완전 빚잔치는 아니고 기업을 한번 살려보는 걸로 법인 회생을 신청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출금을 모두 막았다. 뱅크런을 막기 위한 그런 절차로 보입니다. 국내 피해도 상당하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발 동동 구르고 있다. 국내 FTX 이용자는 최소 1만 명 이상이다. 국내 FTX 이용자 A씨는 억 단위의 자금이 FTX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 국내 게임사 컴투스는 FTX의 가상자산 거래소 공개를 진행. C2X 상당량이 FTX에 묶여있을 거란 추측이다. 그래서 FTX 때문에 거기에 투자했다가 돈을 못 돌려받는 개인도 문제가 되고 그 FTX하고 코인 상장 거래를 했던 기업이 힘들어지니까 이 기업에 투자했던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여기랑은 직접적 관계가 없어도 코인 자체의 시세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선물 투자 같은 거 했던 사람은 큰 손실을 좀 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회생이나 파산의 가능성이 다시 높아져 버렸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독촉 문자 볼 때마다 숨이 턱. 청년들 개인회생 내몰린다. 여기 보시면 분기별 법원 개인회생 신청 건수인데 우리 1년이 4분기로 나뉘잖아요. 21년 1분기에는 19,000건, 2분기에 2만 건, 3분기에 19,000건, 4분기에 11,000건 이 정도였는데 22년 들어오면서 이게 폭등을 하면서 22년 3분기에 22,000건까지 계속 늘어났네요. 그 중에서 청년들이 특히 개인회생 파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2년 3분기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2,000건으로 전분기보다 1,400건이 더 늘었다. 1분기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24,000건인 걸 감안하면 올 들어 분기마다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대의 회생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12.1%나 늘어 연령대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20대의 개인회생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 우리 법원이 좀 선제적으로 지난 22년 6월 말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좀 관대하게 개인회생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발표했던 게 대법원이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지침을 만들었던 게 그냥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통계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이 커지기 전에 막아보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영끌한 20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 휘어 개인회생 파산 급증. 20대 취준생 전모 씨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주식과 코인이 확 뛰었는데 취직은 쉽지 않으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왔다. 요즘 주가와 금리를 보면 파산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말했다. 20대들이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22년에 계속 하락세였죠. 자,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개인회생 파산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신청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들 중에서 채무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에게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대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나만 끌어안고 있는 채무나 괴로움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처럼 빨리 사회에 복귀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여성분은 21년 10월에 접수해서 22년 5월에 개시가 났으니까 7개월 정도 걸렸네요. 다른 사람들보다 개시가 좀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채권 금액은 5천만 원 내외 이 정도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성분은 개인회생을 왜 했을까? 이게 이분이 쓰신 진술서인데 제가 확대를 좀 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학비를 지원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남성과 혼인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돈을 좀 벌어서 부부가 적극적으로 합심해서 돈을 좀 벌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되고 남편도 소득이 계속 마땅치 않고 생활비도 못 주고 그 사이에 부부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했는데 그럼 여성분은 이혼하고 애까지 혼자 키우면서 돈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활비 채무, 양육비 채무가 계속 늘어나 버렸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성분들이 개인회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20, 3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과소비가 좀 많습니다. 좀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냥 친구들하고 밥 먹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쇼핑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쓴 돈이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컸다. 그래서 채무가 발생했다. 이런 게 많고 20, 30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코인이나 주식 투자는 좀 비율이 적습니다. 남자들이 좀 많이 하지. 40대, 6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부양해야 될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나이대에 과소비를 한다거나 코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게 살았다거나 또는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든 아니면 뭐 사고를 쳤든 간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잘 못 주는데 자식까지 키우면서 나가서 일까지 하려니까 채무가 계속 늘어났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방금 그 여성분이 정부 보조금이나 구청 보조금 이런 거 받고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이런 걸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이거 자주들 물어보시는 건데 자, 우리 직무 편람을 한번 읽어봅시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변제를 해 나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장래 수입이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 확실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있어야 월급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월급이 없는 사람을 개인회생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면 어차피 변제금을 내다가 못 내서 폐지가 될 것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월급이 없으면 안정적인 계속적인 반복적인 소득이 없으면 회생을 해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여기 법원에서 만들어준 지침이 있는데 이걸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론상은 부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정부에서 받는, 구청에서 받는 생활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보조금은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최소한의 밥 먹고 난방 떼라고 주는 돈이지 그 돈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내라고 주는 돈이 아니다.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1인 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 100만 원인데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하면 1인 생계비가 117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서 117만 원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17만 원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돈 못 갚아서 개인회생 들어가서 뭐 오히려 17만 원을 돌려달란 말입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에서도 한 명이 살아가는 한 달에 최소한의 비용을 117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 그 돈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회생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요거는 이론상 이기고 실제로 정부 보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면 법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100만 원 밖에 안 돼도 알바를 한 개 추가하면 두 개 합치면 15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에서 약 120만 원을 빼면 월 변제금 30만 원 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보조금 저 보조금 합쳐가지고 150 만들어 버리거나 보조금에 주말 알바 하나 포함해서 150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개인회생을 받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분이 받은 보정권고인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원을 받는 통장사본 및 지원금의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똑바로 확인하려는 거죠. 받냐 안 받냐, 받는다면 얼마 받느냐, 계좌 내역 한번 보자, 정확하게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자, 정말 그걸로 개인회생을 할 만한 건지 안 할 만한 건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보자는 거죠. 3번 보세요. 보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돈 못 버는 척 하려고 보조금을 줄인다거나 얘기를 안 해도 법원은 구청에 직접 조회해서 얼마 보조금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조금밖에 못 받는데 요걸 가지고 개인회생을 통과하려고 많이 받는 척 거짓말을 해도 법원은 구청이나 정부에 직접 사실 조회를 해서 얼마 받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고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변제금 10만 원만 내도 되나요? 내가 진짜 정말 변제금 내 형편이 너무 안 되는데 월 10,000원, 20,000원만 변제해도 됩니까? 내 채무의 1%만 변제해도 됩니까?
변제금을 최저 한도로 낮게 변제하면 커트라인이 없나요? 무한정 낮게 변제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거든요. 자, 규정을 한번 봅시다. 규정이 직무 편람의 최저 변제금에 대해서 언급이 있긴 합니다. 5천만 원 미만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5% 이상은 변제를 해줘야 되고, 5천만 원 이상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는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그 이상은 갚아줘야 된다. 우리 직무 편람에 규정되어 있는 이론상 금액에 따르면 뭐 5%를 내라, 3%에 100만 원 더한 금액 이 이상은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규정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무상으로는 남는 금액 전액을 변제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내가 받는 월급에서 1인 생계비 약 120만 원을 빼고 남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걸 다 변제시키는 걸, 최대한 변제시키는 걸 원칙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200인데 1인 생계비 120 빼면 월 80만 원 변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 뭐 추가 생계비, 가족 생계비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그럼 월 80만 원 변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최저 변제금이 얼마예요? 월 5만 원만 10만 원만 내도 돼요? 그러면 적게 내도 되겠네? 그런 거 안 받아준다고요. 120만 원 빼고 딱 남는 그 80만 원 그냥 다 내. 이게 법원의 원칙이니까 3% 5% 이런 논의를 할 일이 잘 없어요. 그리고 월급이 적으면 생계비를 낮춰버리거든요. 이 채무자들이 머리를 쓴다고 1인 생계비가 117만 원이니까 내가 딱 120만 원만 월급 받아야지. 그러면 내 월급 12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17만 원 빼면 3만 원만 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1인 생계비를 60만 원으로 깎아버려. 그러면 120 빼기 60만 원은 월 60만 원 변제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 월급이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경우, 지금으로 대략 190만 원이죠.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법원은 변제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인 생계비를 117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처럼 이렇게 확 내려버린다거나, 아니면 36개월 변제할 걸 60개월 변제하라면서 어떻게든 변제를 더 시켜버리니까, 그렇게 변제를 더 시키면 5% 3% 이렇게 되는 경우 자체가 발생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최저 변제 금액이 문제되는 경우는 잘 없죠. 항상 그 이상 변제를 시켜버리니까. 예시를 보면 내가 150만 원 월급 받아서 1인 생계비 120만 원 빼면 30만 원만 변제하면 되겠네? 이렇게 머리를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법원은 그런 걸 잘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이를테면 150만 원 월급 받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1인 생계비는 줄입시다. 95만 원만 빼세요. 남들은 120만 원 가지고 한 달 사는데 선생님은 월급이 적으시니까 95만 원 가지고 한 달 사세요. 그러면 한 달에 55만 원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남들은 36번 내는데 선생님은 60번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변제율을 높여버리기 때문에 최저로 낮게 되면 얼마예요? 5%만 내도 돼요? 이런 질문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대체로 20-30% 이상은 변제시키려고 법원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20-30%는 법원의 노력이 절하할 뿐이지, 실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10% 내외의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방금 같은 기초수급자나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람이나, 또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월급 자체가 낮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월급은 낮은데 채무 금액이 큰 사람이 있어. 10% 내외로 변제하는 사람, 변제를 조금만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오늘 이 의뢰인같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관대하게 변제금을 조금만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또는 채무가 아주 큰데 실직을 했어. 그리고 월급이 너무 작은 데로 들어갔어. 아까 월급이 작으면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 기간을 늘려서 변제금을 늘린다 하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월급이 몇 푼 안 되니까 그렇게 늘려봐도 3년 변제하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빚이 2억이야. 그러면 어차피 변제율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경우에는 변제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이 여성분의 변제 계획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분이 보조금 받는 게 두 개 있잖아요. 120만 원짜리 하나, 26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받고 있죠. 근데 이분이 부양가족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150만 원에서 2인 부양가족 200만 원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인 거 117만 원만 빼면 너무 아까우니까 0.5만 빼도 돼요. 다시 말해서 2인 생계비가 200만 원이니까 150 빼기 200만 원은 말이 안 되니까 150 빼기 140, 그래서 10만 원만 내겠다. 이건 말이 되죠. 그래서 2인까지 생계비는 필요 없는데 1.5인이라도 반영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분은 월 변제금 10만 원 나왔습니다. 월 10만 원만 변제합니다. 이렇게 36회 변제하면 3년 동안 변제해봐야 36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자, 예시를 다시 한번 봅시다. 155만 원 버는데 120만 원 빼면 월 변제금이 35만 원 되죠. 근데 155만 원 버는데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 한 명 포함해서 200만 원 빼면 마이너스 45만 원이잖아. 그럼 뭐 변제를 하나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법원이 나한테 변제금 달라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2인 생계비가 아니라 1.5인 생계비만 빼는 겁니다. 155 빼기 145만원 하면 방금처럼 월 변제금 10만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전체 채무금액 약 4,900만원 중에서 여기 보시면 전체 채무금액 약 4,900만원 중에서 360만원 정도, 이 정도만 변제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게 변제율이 7%가 나온 거예요. 월 10만원으로 변제 계획안을 만들었더니 내 전체 원금에서 7%를 변제하고 93%는 탕감받고 이자는 100% 탕감받게 되었죠. 다만 저렇게 7% 변제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물게 나옵니다.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니까 법원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원만하게 보장적 차원에서 저렇게 해준 거죠. 최소한 삶을 보장해 주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채무는 매우 큰데 내가 2억 3억 채무를 발생시키고 다 떨어먹었는데 실직하고 오갈 데 없어서 150만원 직장 이런 데 갔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월급이 작다는 이유로 변제금을 늘려도 채무 대비 월급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변제율이 10% 나오고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로 탕진을 했는데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도덕적 해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정부 보조금 받는 분들 원래부터 형편이 계속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형편이 쭉 힘들었고 결혼해서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단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이런 분들은 좀 법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7% 정도만 변제를 시킨다거나 한 달에 10만 원만 변제를 시켜도 크게 도덕적으로 비난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정부 보조금 받는 분들은 아닌 말로 회생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회생 안 해도 채권자가 별로 추심하지도 않아요. 돈 없는 거 아니까. 근데 이런 보조금 받는 분들도 자기의 채무 관계를 단정히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나면 자기의 채무 관계를 단정히 정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만하게 좀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여성들이 개인회생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2030 세대는 과소비가 많고 4050은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나 생활비 때문에 빚지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이론상은 부정하지만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150만원 이상이 되면 가능할 여지가 크다. 세 번째, 변제금을 제일 적게 낸다면 얼마를 낼 수 있느냐? 변제금을 적게 내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20, 30% 이상은 변제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낮게 내고 싶어도 법원에서는 1인 생계비 빼고 남는 돈을 가용소득을 전액 변제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10% 이하로 내려간 길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 방금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빚은 아주 큰데 너무 월급이 작은 대로 이직을 했다거나 실직한 다음에 월급이 매우 작은 데로 취업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변제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방금 그 의뢰인 같은 경우도 월 10만원 정도로 변제금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시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영상 초반에 FTX 파산 사태 설명드렸는데 20대 30대에서 너무 무리해서 투자했다가 지금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은 나 혼자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처럼 비슷한 위치에 처해서 채무 탕감을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게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가 돼서 좀 힘을 내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